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전통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전통지. 예, 우리 처분 절차, 행정 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처분 절차의 중심은 불이익 처분 절차죠. 불이익 처분 절차. 공통 처분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불이익 처분 절차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불이익 처분 절차가 될 거고요. 그럼 불이익 처분 절차는 뭐랑 뭐가 있나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죠.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그 의견을 결정하는 절차, 그 의견 결정 절차에 대해서 의사 결정 절차에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라는 게 바로 불이익 처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을 할 때 의사 결정을 하는 절차에 국민을 참여시켜주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제 불이익 처분 절차의 본 절차는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본 절차는 의견 청취 절차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이제 사전 통지라는 것은 이 의견 청취라는 이제 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죠.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전치 절차입니다. 사전적인 절차. 먼저 우리 이제 행정절차법 21조 같이 보도록 합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이제 사전통지는 21조에 있고요. 21조를 보시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불이익 처분이죠.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라고 돼 있어요. 미리. 전치 절차죠. 사전 절차입니다. 다음 각과의 사항을 통지해야 된다. 미리 통지, 사전 통지입니다. 사전 통지, 미리 통지한다.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인지 처분의 제목을 알려주고 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사자 등에게. 당사자 등인가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당사자가 누군지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처분을 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게 이런 거 들어간다고 이유 제시가 아닙니다. 이유 제시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사전 통지를 할 때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사전 통지에도 이유 제시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사유와 근거 있죠. 처분 사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처리 방법 알려주고,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이거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어디 와서 네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사전 통지예요.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하려면 어딘가에서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어디 와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언제까지 오면 된다. 의견 제출 기한, 그 밖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 통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항 보시게 되면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그러니까 의견 청취에는 22조 보세요. 22조가 의견 청취인데 22조에는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전치 절차가 사전 통지예요. 근데 의견 청취는 뭐로 구성된다고 했죠? 청문과 공청회와 의견 제출과 3개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청문과 공청회가 바로 정식 청문이고, 그다음에 의견 제출이 약식 청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청문이 바로 협의의 청문이라고 했습니다. 협의의 청문. 그러다 보니까 의견 제출이라는 것은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고, 협의의 청문이 바로 청문, 22조 1항에 있는 청문이니까 지금 이제 21조에서는 22조 1항에 있는 그 청문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을 우선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왜 하려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22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청문을 어떨 때 한다고 되어 있냐면 법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경우하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행정청의 의사로서 청문을 실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로서 청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예요.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해준다. 이런 각고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청회는 며칠일까요? 공청회는 14일이죠. 14일 전까지입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행정절차법 38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8조에 보시게 되면 공청회 절차가 있는데 38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조 보시게 되면은 38조에 3을 펴놓고 자이고요. 38조 보시게 되면은 공청회 개최의 알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공청회를 하기 전의 사전 통지예요.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이게 어디 있어요? 행정절차법 22조에 의견 청취가 있고 22조 2항에
공청회가 있고 공청회 역시도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하고 행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공청회를 하려는 경우에요. 하려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며칠?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상대방도 있겠지만 모두 있겠어요. 공청회는요, 일반 처분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공고하라라고 돼 있어요. 공고하라. 예, 공청회는 사전 통지가 며칠? 14일.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21조의 사전 통지는 청문을 겨냥해서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1학 6호에 따른 기한은, 1학 6호가 뭐냐면, 의견 제출 기한이죠. 예, 의견 제출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고요. 사항 중요하죠. 사항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배제 사유죠. 배제 사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요. 예,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4단계 논의가 있었어요. 4단계 논의가. 1단계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거였고요. 2단계는 실체상 하자 없이 독자적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였고, 3단계가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였고, 4단계가 위법 사유 시정한 경우에 기속력이 위반되는가였고, 이렇게 4단계였죠. 여기서 1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냐 안 되냐 논의할 때 2가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해당 절차 요건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죠. 이유 제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처분에 대해서 적용되니까 특별히 적용 대상 여부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유 제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배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배제 사유의 해당 여부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무사항이 된다라고 했고요. 의무사항이 되게 되면은 적용 대상이 맞고 의무사항이 맞으면 해당 절차 요건을 흠결하면 위법해지는 거죠.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사전 통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1항에서 의무부가 권익 제한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 4항에서 배제 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1호에 보시게 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전 통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전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요,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를 위한 전치 절차이고,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를 위한 그건 부속 절차야, 부속 절차. 그러니까 의견 청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전 통지의 대상도 아니죠. 의견 청취를 하려고 사전 통지를 하는 건데,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거면 사전 통지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죠. 의견 청취 안 할 거니까. 반대로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면 그러면 의견 청취의 대상도 아닌 거죠. 그렇죠? 배제 사유는 양쪽이 공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면 의견 청취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의견 청취를 못하는 상황이면 사전 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호에 보시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의 재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법원의 재판이에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그 말씀은요. 더 이상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 같은 침입적인 처분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으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면 사전 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와 같은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그 처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없거나 없어졌다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미 증명됐어요. 그럼 그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면 사전 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 초점 맞추고 긴급해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무조건 이 처분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면 사전 통지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와 현재의 곤란함, 이건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명백히 불필요하게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의견 청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때 의견 청취를 안 할 거니까 사전 통지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22조로 한번 가보세요. 22조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항의 3항이 뭐예요? 1항 청문, 2항 공청회, 3항 의견 제출. 이와 같은 의견 청취 규정이 있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21조 4항과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봤던 거예요.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상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기회를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의견 청취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청문과 공청회와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은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시하는 게 맞지만 사전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바로 의견 청취가 필요 없는 경우니까 거기에 있는 거 3개. 그다음 지가 의견 제출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이때는 의견 청취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개 모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배제 사유가 대부분 지금 겹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두 개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21조 사항하고 22조 사항이 같이 4분의 3이 겹치고 있는 겁니다. 4분의 1은요. 자기가 의견 제출을 안 하겠다고 한 경우에요. 됐습니다. 사전통지의 근거조항 우리가 봤고요. 교과서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데 불이익 처분은요. 의무부가 권익제한. 그죠? 의무부가 권익제한.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사전 통지하는 것이다. 뭘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시켜주기 위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를 보장한다. 이것은요.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를 시킨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겁니다. 이유는 침익적이니까요. 법적 근거 보시게 되면 행정절차법 21조에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 3조 1항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이 바로 일반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절차법이고 그 일반법에는 사전통지가 21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93조 보시게 되면요. 도로교통법 93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행정안전불용, 지금으로 치면요. 안전행정불용이죠. 안전행정불용.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면허 취소 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시킬 수 있다. 제재 처분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제재 처분은요. 불이익 처분 맞습니까? 불이익 처분 맞죠. 운전면허 취소를 한다는 것은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맞잖아요. 운전면허 정지를 한다는 것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맞잖아요. 의무부과입니다.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이익 처분이 맞아요. 그러면 도로교통법 93조 사항에 사전통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행정조차법 21조 적용받죠. 사전통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절차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특별규정. 지방경찰청장은 1항에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통지해요. 행정안전불용으로 정하는, 지금은 안전행정불용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행정절차법 21조 보세요. 21조 보시면 3호에서 처분을 하려는 원인과 내용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호에서 의견 제출 기한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전통지예요. 여기까지 사전통지고, 이제 그 뒤에 보세요. 처분을 하는 때에는, 하려는 때고 지금 하는 때요. 하려는 때고 뒤는 이제 하는 때입니다. 하는 때에는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행정안전불용을 정한 바에 따라서 처분의 이유와 이유 제시입니다. 이유 제시. 이유 제시에 대한 근거도 있는 거죠. 개별법의 특별규정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을 통제된다. 이건 뭐예요? 불복고지죠. 고지제도. 그래서 옆에 써놓으시고 도로교통법 93조 사항에는 몇 초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어요. 우선 행정절차법 21조에는 사전통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23조에 있는 이유 제시에 대한 내용이 있고 26조에 있는 고지제도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21조, 23조, 26조에는 사전통지, 이유제시, 고지제도에 대한 특별규정이 도로교통법에는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별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보시게 되면은 요건은 이제 뭘 보시는 거냐면 1, 2, 3, 4단계. 1, 2, 3, 4단계 논의 중에서 1단계가 뭐다?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죠.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는 두 개 파악하죠. 적용대상, 의무사항. 적용대상, 의무사항. 지금 여기서 1번이 적용대상이고 그다음에 2번이 이제 배제사유, 의무사항입니다. 2번이 배제사유. 아이고야. 양가로 5번으로 되어 있네요. 배제사유 의무사항 이건 2번이죠. 2번. 2번입니다. 1번이 적용대상이고 그다음에 배제사유, 긴급히 재판을 받기 곤란함, 이게 바로 2번이에요. 2번 의무사항 배제사유입니다. 배제사유. 번호가 잘못되어 있네요. 편집 과정에서 틀렸나 봅니다. 적용대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대로 21조 1항 행정절차법에 보면 의무부가 권익제한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사전통지도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거부처분이에요. 거부처분.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지금 권익제한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의무부가가 아니라 권익제한의 문제와 관련돼서, 권익제한의 문제와 관련돼서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현재의 권익으로 볼 것인가? 현재의 권익으로 볼 것인가? 오직. 아니면 플러스 알파 이것도 포함하는 것인가? 장래의 권익도 포함한다고 볼 것인가? 권익제한 처분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하라고 했는데 이 권익제한이 현재의 권익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장래의 권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득권이 제한될 때만입니다. 그렇죠? 기득권 제한만 인정되는 거예요. 밑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보면 기득권 제한 처분은 물론이거니와 기대권이 제한되는 경우 기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역시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 과연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현재의 권익만으로 보는 것은요, 이걸 작게 보는 거죠. 사전통지의 대상을 작게 보는 거예요. 장래의 권익까지도 권익 제한에 포함시켜서 사전통지 대상으로 보는 것은요, 사전통지 대상을 넓게 보는 거죠. 작게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행정절차법 21조에 있는 이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을 오직 침익적 처분으로 이미 권익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침익적 처분으로만 본다라는 것이고, 넓게 본다라는 것은 부담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불이익 처분으로 봐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불이익 처분은 무엇으로 본다? 부담적 처분으로 본다 이거야. 교수님 논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조에 있는 불이익 처분을 오직 침익적 처분으로 본다라는 것은 현재의 권익이 제한되었을 때만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21조의 불이익 처분을 부담적 처분으로 본다라는 것은 현재 권익의 제한뿐만 아니라 장래 권익 제한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기득권의 제한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득권의 제한과 그리고 기대권의 제한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다. 기대권 부분이 바로 거부 처분이죠. 이게 바로 거부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그 수익적 처분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하는 거, 그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요. 최근에는 이 사전통지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대권을 지금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판례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사전통지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는 기득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득권만. 학설을 보시게 되면 긍정설. 신청인의 기대이익 침해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 역시도 이것도 불이익 처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특허는 그렇지 않지만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허가는 기속행위죠. 허가는 기속행위니까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허가 처분한다. 이게 특허가 아니라 만약에 가능상 허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그죠? 기속행위니까 1, 2, 3의 요건을 자기가 구비를 해왔으면요. 여기서 거부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건 사실 기득권 침해에 거의 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접했다고 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거 요건 다 충족했으면 이 허가 처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행정 개입 청구권이. 그래서 법원도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그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그렇게 심사를 하지가 않잖아요. 재량행위랑 달리 기속행위는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법을 스스로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적용을 시켜보고 나서 법원이 결정한 내용과 행정청이 결정한 내용이 다르면 저건 무조건 위법입니다. 이런 게 바로 대체 판단 방식이에요. 대체 판단 방식.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을 충족했으면 아예 이건 허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기대권을 포함해서 인정하자. 넓게 보자. 부담적 처분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부정설은요. 신청만 가지고 거부 처분은 신청만 있었지 않는가? 아직까지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권익도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신청이라는 행위만 가지고도 이미 행정 절차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처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원처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것이 철거 명령 같은 영업허가 취소 같은 이런 식의 침익적 처분인 경우하고 신청을 하겠죠. 수익적 처분은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그건 이제 수익적 처분일 때, 침익적 처분일 때는 행정 절차에 참여를 시킨다. 의사 결정 절차에 참여를 시킨다는 것이 의견 청취의 의미를 갖는 데 반해서 이거는 신청 절차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청 절차로서 충분하다. 예외적 긍정설은 일반적인 거부 처분은 이건 기득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고 얘도 좁게 보는 거예요. 얘도 침익적 처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 갱신허가에 대한 거부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미 당초에 허가 처분이 있죠. 당초에 허가 처분이 있으면 얘는 기득권이 있어요. 지금 기득권이 있죠. 기득권 침해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갱신허가와 일반 허가를 이제 거부 처분에서 나눠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보는 거야? 판례는 이쪽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위에 거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위에 거의 입장을. 현재의 기득권으로 본다. 장래 권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득권 침해는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는 기대권 침해는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쪽의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 판례들은 지금 이 기대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행정 판례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 보시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이게 뭐죠?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죠.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 아직 당사자에게 어떤 권익도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건 맞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거 뭐야? 권익 밑줄 그시고 판례는 이 권익을 뭐로 보는 거야? 오직 기득권으로 보는 거야. 오직 기득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단지 기득권 침해 문제일 뿐이므로 사전 통지가 아니다.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검토. 이제 저는 이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는데, 왜 이렇게 보는 거냐면, 위에서 뭐 기대 이익 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신청만 갖고 무슨 행정 절차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또, 아무리 수익적 처분 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거부 처분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어떤 관계 이익 등을 누락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결정적인 건 4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거부 처분은 어떨 때 성립이 되는가? 소극적 행정행위, 거부 처분 배울 때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그죠?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1번.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이게 판례 입장. 그죠? 그러니까, 신청권이라는 것은 뭐죠? 응답 신청권이죠, 응답 신청권. 행정청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달라. 아무런 처분이라도 좀 해라. 차라리 거부 처분이라도 해도 상관없는데 좀 말 좀 해라. 내 말 짚지 말라고. 이게 바로 신청권이죠. 근데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조차 없는 국민이라고 하게 되면 그 친구한테 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거부는 처분일 수가 없다. 왜? 얘는 응답조차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놈이니까 그 거부에 의해서 걔의 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거 없지 않는가. 판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행정법원 판사가 그만두면서 한 말이에요. 잘 봐라. 신청권이 있어야만 거부가 행정행위, 처분,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신청권이 있어야만 거부라는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에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대법원이 지금까지 봐왔다면 신청권은 권리라고 보는 거 아닌가? 신청권을 엄연히 권리라고 본 거 아니냐? 물론 여기 학설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이거 분명히 권리라고 본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 거부 처분에 의해서 이 신청권이 지금 제한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게 엄연히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부 처분도 불이익 처분, 사전 통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신청권의 의미를 이래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했던 걸 생각해봐라. 행정법원 판사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권의 제한 역시도 불이익한 상황이 맞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판례가 지금 이 기대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대권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권 이 문제를 고려해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그에 따른 수리처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전통지랑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판례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통지라는 거하고 의견청취라는 거하고 계속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결시켜서. 방금 전에 말이에요. 만약에 판례가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죠. 그럼 판례는요. 거부처분은 의견청취의 대상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라고 보죠.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는 그 대상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의견청취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판례는. 그렇죠? 똑같이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개별법에 보게 되면 특히나 어디서 식품위생법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식품위생법 39조 1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또는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하거나 또는 영업을 양도했을 때 양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양도했을 때 양도라면 뭐죠? 사법상 계약을 맺은 거죠. 그죠?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사법상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사법관계에서 이렇게 사법상 계약을 맺으면 39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업자의 지위는 승계된다. 영업자 지위는 승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계된다. 이건 뭐야? 공법관계죠. 공법관계. 그렇죠? 영업자의 지위라는 것은 누구? 수허가권. 수허가권. 즉 영업권이 이전된다는 뜻이에요. 영업권이 이전된다. 이거는 어디서의 얘기예요? 이거는 요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법관계에서 이렇게 되면 공법관계에서도 이렇게 같이 바뀐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신고수리에서 배웠었죠? 신고수리에서 앞에서 여기 사망에 있죠. 사망. 신고수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망에 보시게 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쪽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누구에게? 관할행정청에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뭐냐? 수리는 뭐냐? 행정처의 수리라면. 그러면 판례는 이걸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판례는 이 수리라는 것을 영업자의 변경의 의미로 본다. 영업자의 변경의 의미로 본다. 다시 말해서 영업자의 변경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 영업자의 변경은 기존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와 그 다음 신규 업자에 대한 뉴 영업허가, 새로운 영업허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죠.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수리처분의 상대방은 누구야? 수리처분의 상대방은. 신고를 누가 했는가? 그 신고 주체를 보시면 되죠. 신고 주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 관할행정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할행정청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팔은 거냐면, 갑이 을한테 판 거예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판 겁니다. 기존업자가 누구예요? 기존업자가 갑입니다. 그 다음 신규업자가 누구예요? 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을이 신고한 거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을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영업허가가 처분이니까 영업허가에 대한 취소도 처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미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니까 수리도 당연히 처분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것도 또 하나의 처분이죠. 여기서도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니까 역시 뭐 이건 처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고 수리에서는 여기까지만 봤지만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처분은 상대방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 처분은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죠. 맞나요? 영업허가 철회라는 것은 갑의 영업권을 박탈시키지 않습니까? 침익적이죠. 새로운 영업허가라는 것은요, 을에게 영업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수익적이죠. 지금은 이 법적 효과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고, 그러면 을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수리 처분을 하죠. 수리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라는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리 처분은 얘한테는 수익적이죠. 을한테는 수익적입니다. 을에게는 수익적이죠. 갑에게는 침익적이죠. 이거는 누구에게는? 갑에게는 침익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한테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수익적이니까. 의견 청취나 또는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죠. 얘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얘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냐 이거죠. 얘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면 얘에게 사전 통지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필요하냐?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얘한테 뭐 해야 된다?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의 영업재산이 있잖아요. 하나의 영업재산이 있어요. 이 건물에서 룸사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권은 한 명만 가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바로 갑과 을은 경원자 관계라는 겁니다. 갑과 을은 경원자 관계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신고 수리처분의 외형상 상대방은 을이고 외형상 제3자는 갑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 의미로는 얘도 상대방이지만 얘도 상대방입니다. 경원자 관계니까. 그죠? 실질적 의미로는 얘도 상대방이잖아. 그러면 이 수리처분의 얘도 상대방이라고 봐서 이 상대방에게 침익적이면 이건 뭐예요? 얘의 영업권을 박탈시키는 거니까. 얘는 원래 영업권 가지고 있었나요? 가지고 있었죠. 기득권 박탈 문제 맞습니다. 판례식으로 좁게 본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박탈의 문제가 맞기 때문에 판례는 갑에게 사전 통지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래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누구다? 양수인, 신고의 주체다. 그죠?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 양도인 역시 직접 상대방 맞다. 양도인 역시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 의미. 왜? 옆에 써놓으시고요. 경원자 관계입니다. 경원자 관계에 따라서 외형상 제3자로 보여지지만 얘는 실적 의미의 상대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불이익처분 보시면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해야 됩니다. 얘를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에 보세요. 21조 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에게. 근데 이 등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조차에 참여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해주는 대상은 당사자 등까지예요. 근데 사전 통치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요건이 뭐다? 밑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시키는 처분이어야 돼요. 요건과 사전 통지를 해주는 상대방에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면서 얘를 뭘로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보면 갑을 등이면 안 돼요.
겨우 등갑은 안 돼요. 갑을 뭘로 볼 수, 당사자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로. 근데 행정절차법엔 당사자가 누구라고 돼 있냐면 2조에서 상대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대방. 그럼 판례는 어떻게 본 거예요? 여기서 갑도 상대방, 당사자 맞다고 본 겁니다. 당사자 맞다. 비교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행정절차법 21조를 통째로 한번 보세요. 통째로 뭐라고 돼 있나?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처분하는 경우에 미리 다음과 같고 이상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 제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갑도 당사자로 볼 수 있겠는가? 판례가 인정한다. 경원자 관계이기 때문에 경원자 관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복효적 행정행위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은 제3자요 행정행위에 해당을 하고 여기서 수리처분은 양수인에게 수익적, 직접 상대방, 양도인에겐 침익적, 얘도 역시 상대방 맞다. 상대방 맞다. 당사자 맞다 이거요. 판례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구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 등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고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처에게 이를 신고해서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효력을 잃는다. 종전의 영업자, 기존 업자가 당사자라면은 이건 엄연히 기득권이기 때문에 권익 침해가 맞습니다. 권익 제한이. 행정청이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종전의 영업자를 지금 당사자로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몸이 상당하다. 상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당사자로 인정을 한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여기다 별표 1000개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당사자 인정,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 그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그죠?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그 행정고시 기출 문제에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09년도 행정고시 기출 문제 보게 되면요. 갑이라는 친구가 친구 을한테 잠깐 가게를 맡기고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을이 갑이 맡기고 간 열쇠를 가지고 그 있는 서랍에다 털어요. 털어가지고 인장과 관계 서류들을 다 위조를 합니다. 위조를 해가지고 그 가게를 달라는 조입인데 그 가게를 자기 걸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계약을 맺고 판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지금 뺏긴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청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수리처분을 할 때 갑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는 겁니다. 너 제대로 판 거 맞냐고 물어봐야겠죠. 뺏긴 거잖아요. 분명히 영업권 박탈이라는 권익 제한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하는 게 맞다. 그다음 일반 처분 보시게 되면 일반 처분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전 통지를 전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고요. 판례 보시면 도로법은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은 도로구역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준법률 행정 행정으로서 확인인데 이 도로구역 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땅이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해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직접 당사자 위에서는 이제 그 종전의 영업자도 직접 당사자로 받지만 일반 처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로구역 변경 처분은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인데 어떻게 의견을 다 들어요? 그렇죠? 사전 통지 어떻게 다 합니까? 그 다음에 배제 사유 이게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 21조 사항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배제 사유 3개입니다. 3개. 여기서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의견 청취의 대상도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게 몇 조예요? 21조 사항. 여기다 플러스 하나. 의견 제출을 포기하겠다. 여기까지 하면은 의견 청취의 배제 사유 4개가 나오는 거죠. 22조 사항. 그죠? 그 다음, 사전 통지 흠결의 하자 봅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본 게 바로 1단계,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죠? 적용 대상 의무상. 그다음 여기 로마따 4번이 2단계죠? 독자적 위법성. 독자적 위법성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30조 3항에 보면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도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법성 인정한 거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살짝 껴주는 게 뭐였어요? 위법성의 정도 살짝 껴주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소송법 30조 3항도 그러고 그다음에 행정심판법은 49조 3항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차상 하자로 취소할 때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절차상 하자는 100% 취소 사유입니다. 절차상 하자는 100% 취소 사유예요. 그 얘기를 살짝 껴주시고 위법성의 정도, 무효 사유가 아니다. 취소 사유다. 중대성이 인정이 안 되죠. 그다음 이제 하자 치유 논의가 이게 몇 단계예요? 이게 바로 3단계. 그죠? 3단계. 하자 치유 논의가 3단계입니다. 이건 뭐예요? 처분 이후에 사전 통지라는 거죠. 이미 처분을 한 다음에 쏘리볼 이렇게 하면서 3일 뒤에 사전 통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 통지를 했을 때 과연 하자 치유가 될 수 있겠는가? 우선 하자 치유도 2단계로 들어가죠. 하자 치유라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제한적 긍정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사항적 관계, 실체상 관계, 시간상 관계. 이걸 보시면 되죠. 하자 치유의 사항적 관계는요. 오직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대상이 되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안 된다. 오직 절차상 하자만 대상이 되고 내용상 하자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전 통지 흠결, 뭐지 이게? 괄호에 이유제시 누락 불충분 그거 지워버리세요. 그건 이유제시 쪽 얘기인데. 사전 통지 흠결은 앞에서 본 대로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사전 통지 당연히 절차 요건이죠. 절차상 하자입니다. 여기 사항적 관계는 문제가 없겠네요. 처분 이후에 사전 통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만 보면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실체상 관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제3자요 행정행위의 경우에요. 지금 사전 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자 치유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자 치유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자 치유가 인정이 안 된다고 보죠. 근데 이 권익 침해가 누구냐면 그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입니다. 제3자. 제3자의 권익 침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제3자요 행정행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신청인의 이익보호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3자요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죠. 행정청이 있는데 갑에게 허가라는 처분을 줍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제3자요 행정행위래요. 이게 제3자요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을이 있죠? 그럼 갑에게는 수익적인 처분이고 얘한테는요? 침익적인 처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얘한테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안 했습니다. 얘만 가지고 고려하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문제 안 되죠? 불이익 처분이 아니에요. 얘를 고려해야지만 비로소 사전 통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얘는 고려하지 않아요. 아까 얘를 고려했던 건 왜 고려했던 거예요? 경원자 관계이기 때문에 얘도 상대방으로 볼 수 있어서 얘를 고려했던 겁니다. 사전 통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 경원자 관계라고 하게 되면 얘한테 이렇게 사전 통지를 하겠지만 경원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전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청인의 이익보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얘한테 사전 통지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30조 3항이죠. 행정소송법 30조 3항에 보게 되면은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송을 제기해서 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얘가 병원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전 통지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이후에 사전 통지를 했다고 해서 하자 치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행정행위에서도 하자 치유, 여기서는 하자 치유의 문제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시간상 관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행정 쟁송 제기 전설 이게 바로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사전 통지 흠결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을 상정하지 말고 정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봐야 되죠. 정상적인 상황은 뭐다? 행정청이 갑에게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침익적인 처분이죠. 침익적 처분. 아까 불이익 처분을 좁게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직 권익 제한이 기득권 제한만 인정된다. 판례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부담적 처분까지 넓히는 게 아니라 그냥 침익적 처분. 여기서 뭐 한다? 여기서 사전 통지 안 했다. 이건 해야 되죠. 안 했다. 그러면 앞에서 본 대로 첫 번째 침익적 처분이니까 의무부가 권익 제한 맞고요. 특별한 배제 사유 없으면 절차상 하자 인정되고요. 따로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자적 위법성 인정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자 치유 넘어온 상황이고 처분 이후에 사전 통지를 사후적으로 보완했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언제까지만 가능하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건 뭐 이유 제시랑 전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다음 결국 하자 치유를 인정을 못 해가지고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협하다라고 취소 판결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취소 판결 이후에 위법 사유 시정하면서 사전 통지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동일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죠. 판결의 취지가 사전 통지를 하라라는 거니까 위법 사유를 시정한 이상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거냐면 2단계, 3단계, 4단계 독자적 위법성에 대한 논의, 그 다음 하자치유 논의, 기속력 논의는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앞부분까지만 있죠. 로마자 3번까지만. 뒷부분을 이제 연결시킨 이유는 항상 문제는 그렇게 4단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4단계로. 제가 첫 시간에 절차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 경감시험에서, 올해가 13? 2013년도 경감 승진 시험에서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4단계 기속력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다들 뭐야? 학을 떼었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근데 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는 항상 1, 2, 3, 4단계로 논의가 됩니다. 항상 그 연결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 테마마다 이유 제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모든 부분을 다 1, 2, 3, 4단계로 다 이렇게 구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야 이러지 마시고 4단계까지 논의의 흐름을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상 하자만 물어볼 수도 있고 독자적 위협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독자적 위협성을 따로 모르도 물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취소 판결 가능성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결시켜서 하자 치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 취소 판결 이후에 기속력 위반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4단계는 무조건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교수님 사립들도 항상 4개 중에 3개 또는 4개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런 좀 경각심을 우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4단계로 연결시켜 놓은 거고 사전 통지의 고유한 내용은 로마자 3번까지입니다. 3번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의견 청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 통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